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1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냐 이 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이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현명하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죠. 전현주 기자가 또 힘차게 오늘 방송 현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정치권 현안 뉴스들이 막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갈 길이 멀죠. 그리고요, 배상원 프로파일러 베프의 초코너에서는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시간 가지는데요. 유영철 연쇄살인마 유영철 씨가 배상원 프로파일러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무슨 심경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연쇄살인마들의 태도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총선 민생 검증반이죠. 여야 공약과 정책들을 직접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함께 모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민들은 금융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왜 1조 가까이 그동안 지원되었던 햇살론 대출 관련된 재원이 끊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고 경진선님께서 노변님 충남 아산 축구 경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이가 상실입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축구 경기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딱 한 달, 정말 꽉 채워서 한 달 남았습니다. 공천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고 각 당도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92%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저번 뉴스픽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출마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써 16년 만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불출마나 경선 패배, 컷오프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물갈이 된 현역 의원은 37명으로 32%에 해당이 되고요. 시스템에 따른 공천이라고 하지만 4년 전 총선의 현역 교체율이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 중 낙천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일 때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의 하남갑 경선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경선 결과는 13일 발표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현직 검사들이 공천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천 신청한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박영호 전 부산고검 검사는 모두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의 강세가 강했지만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 지역에서는 현역 물갈이가 이뤄졌는데요. 10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현재 81%의 후보자 배치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유일하고요. 서구갑을 뺀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80석의 민주당이 미미한 존재감을 보여준 데 대한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 현역 의원들의 책임이 있고 또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원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뭐 불공정한 공천이니 사천인이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고 특히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기득권 비호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세력을 만들어내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민형배 의원 살아남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랑 싸우자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호남권 민심을 잡겠다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광주로 출마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지역구를 밝히지 않았던 이 대표는 어제 광산을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 광주와 호남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며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친명계 의원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을 필두로 충청 벨트를 노린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훈, 홍영표 의원과 함께 수도권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동탄 신도시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벨트 지역구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양양자 원내대표, 이원득 의원과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원래는 10일 어제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로 연기했고요. 조국혁신당도 살펴보면 조국혁신당은 어제 봉하마을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이후 조국 대표가 직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이는 민주진보 진영의 상징인 그 지역의 방문을 통해서 야권의 확실한 제3지대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와 표 결집에 나선 행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변수가 정말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했던 개혁신당 오히려 지금 거의 추락하는 분위기 있고요.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미래 역시 그렇게까지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훈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정말 굵직굵직하게 큰 자리들을 많이 차지했던 분들이 합류를 함으로써 몸집이 좀 거대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딱 보니까는 또 그분들이야? 그분들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질 정도로 상당히 좀 구태해 보인다. 이런 것이 이번에 이 새로운 미래라던가 제3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비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상당히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얼마나 이 지지세가 강하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죠. 하지만 조국 대표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고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일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힘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 웹소설이나 웹드라마에 보면 각성하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이 갑자기 팍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싹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때부터가 재밌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 그 타임인데 조국 대표가 이 혁신당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지금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의 일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흥미진진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에 홍역을 치렀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에 선대위가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면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봉합이 되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선대위 구성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를 발족시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합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직접 전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선대
선대위 전면에는 김 전 총리가 나서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 정세균 전 총리도 거론이 됐었는데 정 전 총리는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 선대위원장에 거론됐던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거절을 했고요. 이 외에도 세대별, 주제별로 별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두는 국민 선대위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대신 효율적인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외에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그래도 조금 당에서 체면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비례로 좀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물론 서대문 본인이 원했던 곳은 주지 않았지만 비례 자리를 어쨌든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대위원장 자리를 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매우 좀 잘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뚜껑이 열렸고 특히 이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도 역시 물갈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멤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만한 사람들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잘 뽑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 공백 속에 간호법이 또 재정비가 되고 있고 또 논쟁이 다시 한번 또 불붙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정부가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호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제의까지 해서 결국 안 되고 민주당은 그거 사수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욕먹고 그랬는데 결국 간호사들 이번에 의사들 파업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간호법이 다시 얘기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 인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간호계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8일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심전도 검사 등 기존의 의료법상 불법이었던 의료행위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했습니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맡을 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의 낡은 체계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도 간호법 재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간협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협이 추진한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는 태도가 완전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에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된다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이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도 조금 딜레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딜레마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의사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우리를 투입시키면서 또 당근처럼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줬던 그 간호법 다시 한번 생각해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냐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기회 아니겠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면 이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호법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간호사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자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그거를 쓸데없이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시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구스러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이 법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었던 것처럼 막 이해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을.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들 지금 화났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 지금 이러고 있죠. 그다음에 한의사들도 또 여기서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죠. 이렇게 갈라치기 전법을 많이 정부가 사용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속상할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게 바로 의사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슈바이처라든가 아니면 히포크라테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의료법 관련해서 의사들 증언 문제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그동안에 집단 사직했고 교수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교수들도 집단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을 했고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야,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막 엄청난 숫자로 의대 증원을 지금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3월이 된단 말이죠. 지금 3월이 넘었죠. 집단 유급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복잡스럽다면서요. 네, 현재 의대들은 개강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학사 일정을 늦추고 있었는데요. 다만 여름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정상 수업을 시작해야 한 학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에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14일과 21일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학칙상 학생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결석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유급하게 되는데요. 학교별로 학칙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기준일은 14일로 알려져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학생의 29%가 휴학을 신청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통계는 학교에서 정한 공식적인 휴학 절차를 모두 완수한 휴학계만 집계된 겁니다. 대부분의 집단 움직임으로서 제출한 휴학계는 이 통계에 인정되지 않은 집계이기 때문에 실제 휴학계 제출 의대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음 주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만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발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를 어길 시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건 의대 교수들의 공동 대응 방향인데요. 일부 사직하는 교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긴급총회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좀처럼 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20개 병원의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이 2주간 파견됩니다. 네,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는데 우리 댓글창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당이 났다, 소나무당이 났다, 민주당 표 가져간다, 몰빵해야 된다, 아니다, 면면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서로 간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댓글창이 조금 어지러운데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댓글창이 활발하니까 좋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싸우지는 마시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그런 비방이나 욕설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저는 베프의 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해를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스스로를 위하고 스스로를 아낄 줄 알아야 이 세상에서 또 밝은 기운을 뿜뿜 뿜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한번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1+1 이벤트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쁜 이 산삼과 떡 이 선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1666-1080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베프의 속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오늘 그 유영철 연쇄살인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에게 직접 보낸 건 아니고 예.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을 분석하셨다는 얘기죠? 분석을 의뢰 받아갔고요. 왜냐하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꽤 여러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갔고 제가 누구를 특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의뢰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내용 한번 제가 이따가 예. 우리 오늘 리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다른 연쇄살인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이야기는요. 캐나다 최악의 연쇄살인범입니다. 돼지 농가 살인마 로버트 픽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26명을 죽였다고 공식적으로는 밝혔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자기는 49명을 죽였다. 50명을 못 채운 것이 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아주 논란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가석방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25년 전에 잡힌 사람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연쇄살인 범죄, 또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병리적인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로버트 픽턴이라는 인물이 왜 캐나다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우는지 이 사람의 상황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발행된 여러 범죄 심리 교과서라든가 범죄학 교과서의 가장 마지막 장을 채우는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영화에 많이 나오는 한니발이라든가 짱들의 침묵 같은 데에서 뭐 이제 동물, 돼지를 이용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방식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수법을 가장 최대로 활용한 연쇄살인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유영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쇄살인범한테 그 어떤 영감을 줬고 네. 전 세계의 연쇄살인범한테 영감을 줬기 때문에 범죄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히 알려진 사람인데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주로 이제 캐나다 밴쿠버 서부 지역의 밴쿠버 쪽에서 활약을 거기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요. 1983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소된 것은 26인데 FBI 저 캐나다 연방에서 비밀 정보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49명이라는 범죄를 그렇죠. 저질렀다라고 예. 하고 그 49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지역의 미국의 연쇄살인마가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중에 하나입니다. 한 3명 중에 1명인데 그 사람이 49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활동했던 범행 활동을 했던 그 시기가 겹칩니다. 네. 83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그래서 보통 FBI하고 캐나다 연방 경찰에서는 이 둘이 이 비슷한 거를 활동을 공유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하, 활동을 공유했다? 공유했다, 예. 활동 어떻게 공유하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방식이 너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거리의 매춘부,
유색인종 매춘부들을 납치해서 고문해서 살인하고 이 게리 리지웨이 같은 경우는 시체 강간을 주로 했기 때문에 최악의 살인마고 이 로버트 픽터는 이 사체를 가지고 돼지를 먹였기 때문에 최악의 살인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의 미국 사회, 그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했고 둘 다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가 그 원인일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몰라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힌 건 아니죠. 내가 뭐 FBI가 가정이 연구를 일정도 했죠. 가정이 뭐 불우해서 이랬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랬을 것으로 지금 예.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로버트 픽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잠복 경찰한테 말했다는 나 41명 죽였는데 니네 26명밖에 못 밝혀냈지. 나 한 명 더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이 사실은 그 당시 상당히 충격이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단 말이죠. 매우 특이하죠. 어떤 행동이었나요?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죠. 그리고 그게 형제들이 운영을 했던 겁니다. 가족 농장. 가족 같은. 농장. 우리가 생각하는 연쇄살인범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요.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은요.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히피들의 환각 파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피해자들을 납치하는 그런 방식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사건 같은 경우는 캐나다 연방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FBI 같은 데에서 사실 뼈아픈 실책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사실 조금 경찰도 그렇고 예. 이 사법 시스템도 좀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범인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 거리의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종은 계속 됐는데 네. 계속 뭐 신고가 돼도 실제로는 수사를 안 해주고 네. 겨우 이제 몇 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그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된 상태. 네. 이런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에 이들을 오히려 시스템이 키워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유영철이나 정남규가 그대로 따라했을 것이라는 그렇군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다운타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사건이었는데 여기는 원래 치안이 안 좋고 동네가 좀 험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제 실종이 됐어요라고 신고되어진 여성이 22명이나 있었었는데 그 당시 경찰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해서 사건으로 인해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종자는 늘어났고 문제가 발생을 더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7년도 3월 24일 날 새벽에 고속도로 운전자 앞으로 한 여성이 뛰어들으면서 내가 이 남자로부터 살인을 당할 뻔했어요. 라는 호소를 해갖고 사건이 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매춘부였고 그렇죠. 자기도 잡혀가가지고 이상적인 변태적인 성형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도망오다가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성이 도망 나오지 않았으면 그 여성도 죽었을 그렇죠. 것이고 뭐 돼지 먹이가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가 작동이 돼서 뭐 영장이 청구되고 뭐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네. 실제로는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몇 명이 또 그 피해자가 있는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또한 재판 과정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였는데 희한하게도 미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사실 이 사건들 때문에 발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에 있는 그 주에 워싱턴 주죠. 네. 워싱턴 주에는 HTS라고 하는 시스템이 미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유가 이 사건을 다루던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사건을 어설프게 처리하면 연쇄살인범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미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라고 하는 HTS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미국의 전반적 연방으로 확장되게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게리 리지웨이, 캐나다는 이 로버트 픽턴.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영화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의 원조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고속도로에서 도망쳐서 구조된 이 웬디 린 에이스 테테로? 네. 예, 라고 하는 조금 여성이 어렵죠. 예, 예.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 여성이 내가 로버트 픽턴이라는 남성이 매춘을 해달라고 그래서 농장에 갔는데 손에 수갑을 채우고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냥 이제 일종의 많이들 변태적 하는 행위인 줄 변태적 알았죠. 행위인 예. 줄 알고 응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갑을 나중에 이제 풀렸다 그러죠. 이렇게 예, 풀려서 도망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경찰이 찾아갔어요. 이 로버트 농장을.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살인미수죄를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무죄가 됐죠. 예. 왜 됐죠. 무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증거를 어설프게 찾았어요. 지금 우리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거기 가서 포렌식도 하고 뭐 증거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 캐나다 연방 경찰이 그걸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적히면 지역 경찰이죠.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 피해자도 사실 매춘부라고 하지만 그 매춘부의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네. 왜 이상하냐면은 네. 그 이 원주민 혼혈 계통이고 흑인 계통이기 때문에 그 경찰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시죠 뒤에 네, 예, 그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린 에이스 테테로.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원주민 뒤에 그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돼갖고 이 픽턴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농장을 광범위하게 수색하면서 이 뼈를 발견했는데 돼지 뼈와 사람 뼈를 같이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뒤부터는 캐나다 연방경찰이 되게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2m 이상을 굴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돼지 사체를 묻을 때 2m 이상을 묻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되게 이상하니까 연방경찰이 그 농장 전체를 다 뒤져버리니까 네. 저 뼈를 발견된 건데 만약에 연방경찰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영원히 로버트 픽턴의 이 범죄는 드러나지 않았죠. 예. 어쨌든 이 웬디가 약물 중독자이고 매춘부라는 이유로 그리고 증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좀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이유로 예. 뭐 수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는 예. 이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 로버트에 대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3년 있다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상황을 밝혀보고 실종자들이 결국 이 농장 주변에서 그 시체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체들을 발굴하려고 들어간 돈이 7천만 달러라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이가 그래서 없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범죄학자리나 한국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발굴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8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농장을 전체를 바둑판처럼 해서 일일이 그 정사각형을 통해서 굴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픽턴이 굉장히 정교하게 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뭐 30cm 안쪽으로 묻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냈지만은 네. 픽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봐서는 되게 이상한 사람 같지만은 굉장히 정교하게 묻은 겁니다. 똑똑하네요. 그렇죠. 참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죽였다는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예. 시체는 뭐 시체는 뼈는 찾았지만, 발견돼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픽턴이 기소가 된 게 1급 살인이 아니라 2급 살인.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제 매춘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반항해서 어떻게 해서 우발적으로 죽이게 돼서 그냥 토막 내서 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살인은 고의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 법리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은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좀 이따 말씀드린 가석방의 문제가 되냐면 왜 사형을 안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사람의 증거에 문제가 돼 갖고 실제로는 2027년에 가석방 시기가 됩니다. 당시에 25년형.
그러니까 이제 종신형은 맞는데 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플리바게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지 않고 2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인 25년형을 선고받고 대신에 나중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있는 조건으로 네. 된 거죠. 아까 종신형을 선고받고 예. 대신 25년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서로 합의가 된 거네요. 타협이 된 거네요. 원래대로라면 사형이거나 아니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그래야 됐어야 되는 되겠네요. 거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캐나다 연방경찰이나 이 법원도 상당히 골치 아팠던 건 그런 겁니다. 증거를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쩔 이 수가 없는. 밑에 있는 게리 리지웨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시는 미국의 최악의 연쇄인마 게리 리지웨이 사건이 게리 리지웨이가 사형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종신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시체를 발견해 주는 조건으로 플리바겐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게리 리지웨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이번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번에 가석방을 신청이 가능하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2027년도부터 완전한 가석방을 요청할 수가 있고 네. 뭐 그 전에는 주간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영향방이 좀 조금 아, 특이하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가석방을 해주나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상하네요. 이제 지금 이 피해자들은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가석방을 반대한다. 어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가석방이 뭐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이런 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억장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그렇죠. 됐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스스로가 49명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26명의 시체가 또 발굴이 됐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니까 너는 가석방 있는 25년 뭐 종신형을 선고하겠다라고 하고 신청해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지자면 유영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노인과 여성, 특히 출장 마사지 하는 여성 등 이렇게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편지를 어떻게 보내서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유영철은 수감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사건이 조작됐고 사실은 뭐 숫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부터 문제가 있고 뭐 자기를 검거한 경찰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럼 그게 맞느냐? 모르죠, 그건. 그러니까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사건 내에는 자기 사건 내에 마약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사실은 숫자가 축소돼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법기관이 의도적으로 돈 있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축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건인데도 예, 예. 그 돈 있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서 뭐 마약이나 이런 거 관련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내 사건도 축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본인이 저지른 짓하고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것하고 무슨 또 힘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영철의 초기 사건은 부유층 강도 살인이었잖아요. 실제로 유영철은 초기에는 부유층의 집에 침입해 갖고 강도 살인을 했고 네. 후기에 지금 말씀하신 출장 마사 여성을 한 추격자에 나온 그게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 부분보다는 앞 부분에 있어 자기 사건이 많이 왜곡 조작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를 막 떠들어야지 뭐가 됩니까? 주목도가 있고 소위 말하면 자기가 뭐 쓰는 걸 가지고 자서전도 내고 뭐가 될까 돈을 벌 수 있고 관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벌써 이 편지는 꽤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한데.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게 사람들에게 먹히거나 뭐 의미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이럽니까? 근데 그 말고 이제 물론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일부지만은 추종자들도 생기고
유영철을 추종해요. 아, 그럼요. 왜요? 당연하죠. 미친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나 서구 같은 데는 연쇄살인범들을 추종해서 마치 종교처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결혼식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서전 같은 경우 지금 로버트 픽턴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감옥에서 그 있으면서 친구가 주고받은 편지를 서간문 형태로 책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출간하고 물론 지금 중단됐지만 그 돈을 벌고 이자들은 이런 것이 일상화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무리될 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연쇄살인범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도 중요하고 사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옥에서의 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쪽에서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거 가석방 없는 뭐 종신형이라든가 이런 엄한 처벌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 정치인들이.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다. 근데 그러면 이런 잔혹범죄자들을 수용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은 그런 내용 중에서. 근데 그 엄벌이란 것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네.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수용자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이 또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또 책 내가지고 또 출판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뭐 픽턴 같은 사람은 본인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다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결국 이게 판매가 중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외부하고 뭔가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 행동인가요? 이런 것들은? 추종자들을 모으고 관심이 집중되고 이게 종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서구 같은 데는 연쇄살인 자체가 종교화되는 경향이 있어갖고 왜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인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고 종교처럼 생각하고 그런 게 말이 돼요? 픽턴이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그 매춘부들이죠. 사회악의 사회악들이다. 예, 왜냐하면 이주민, 유색인종 네. 이 죽임으로써 사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이주민 추방 같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백인 네. 뭐 우월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묘하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단주의 혐오 발언이나 혐오 범죄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이들의 기저가 존재하는 거고 미국의 정치 상황들이 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극단주의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과거랑 비교하면 요즘 연쇄살인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요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힘들어, 도대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대한민국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하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안 맞는 것 때문에 혼란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좀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제 뭐 한 달 안에는 여러분이 정의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뽑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사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아이고, 참 기준이 뭔지 워낙 왜곡 보도들도 많고 언론에 나오는 것들도 이전에는 그냥 나오면 당연히 맞는 말만 하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더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또 저 말을 들으면 아닌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난감합니다. 제 그렇죠. 입장에서.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 다음 시간으로 코너로 연결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 탓에 요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지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더 이상 뭐 빌릴 것도 없고 갚을 것도 없는 한국의 대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279만 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소지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이와 관련된 금융 관련된 정책이나 이 상황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모시고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안진걸 소장하고 같이 이 정책 얘기하면서 좀 비교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진걸 소장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우선은 김득의 대표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조금 혹시 요즘 코인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코인. 예. 코인 혹시 하세요? 코인은 잘 안 하세요? 저는 안 하고 있고 우리 네. 애는 한번 했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코인이 지금 이상열기를 지금 타듯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700 지금 현재 시가로 9,731만 7천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에서 이게 금융상품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바람에 원래는 코인이 바닥을 좀 찍었다가 그래서 딸아이도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번 열풍이 불었죠. 네. 젊은 사람들이 주식도 너무 이제 고가로 갔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열풍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물어봅니다.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나 이런 데 있어서 등락폭들이 너무 크고 24시간 매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층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9천만 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오를 때만큼 올랐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1억도 넘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 말을 하고 나면 또 네, 오르더라니까요. 아니 진짜 1억이 네. 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한 열흘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전에 봤을 때 8,600만 예,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실체가 사실 없는 것인데 여기에 코인 하나당 1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돈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쏠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더리움도 지금 보니까 원래는 지난주 정도에 한 400 몇십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이런 그 코인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 있고 실체가 좀 있다고 알려진 그런 코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밈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정말 실체도 없는 정말 그렇죠. 장난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도 지금 막 150%가 올랐다 뭐가 올랐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홍콩 ELS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보상안 발표가 될 건데 꼭지에서 그 상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마치 예금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거라서도 예측은 하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냐.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은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코인계에서는 어쨌든 삼성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뭐 9천만 원에서 1억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 그리고 이게 코인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래소라고 하는 게 정근거래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래소에서 먹튀하는 경우도 많고 다단계 방식으로 팔아서 사기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코인 사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검찰에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좀 대표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힘들죠. 희망이 네.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포기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꿈은 엄감생심 못 꾸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들어갔는데 주식 시장은 계속 지금 뭐 한 1년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지금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열풍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 채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모든 게 민생입니다.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라고 예. 합니다. 다중채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다중, 그러니까 빚을 여러 군데서 빌렸다라고 여러 이야기를- 군데서 빚을 예.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다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통 우리는 금융기관 3군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0만 명.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제 돌려받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또 다른 이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하고 비슷하게 대출도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3군데 이상에서 대출받은 분이 450만 명이고 이 중에서 280만 명이 이자, 그러니까 이자 내고 나면 내 소득에 비해서 쓸 돈이 없어지시는 분이죠. 공과금부터 그렇죠. 공과금을 빼고 나선다면, 그러니까 이 연체율이 지금 1.5%가 돼버린 거예요. 다중채무자의 1.5%가 된 거였고 270만 명은 저희들은 이제 한계 채무자라고 보거든요. 한계 채무자. 왜냐하면 더 이제 한계에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중채무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돌려막기도 끝이다 이런 그 거죠. 돌려막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 대비에 있어서 공과금 내고 이자 내고 나면 끝인데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 다음에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이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싫어하시고 네. 그러니까 원금 상환은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270만 명 정도에 이르시는 분들은 이제 한계에 달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만세를 부른다든가, 이 만세라는 게 법원에 가서 기부업한다는 거죠. 예, 회생 절차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신불로 등록된다든가 이렇다 보니까 뭔가 그 정책이 지금 좀 시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죠. 1.5% 연체율이 됐다는 것들은 어서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이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채무자가 지금 45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가계대출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네. 그 중에서 3%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수준이다. 네. 이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연체율도 매우 높다. 예, 근데 이들을 이 연체의 구렁텅이에서 빼줄 만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인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뭐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아직까지는 대출을 잘 갚고 있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돈이 점점 마르고 소비도 위축이 될 것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계속 끼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지금 2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고 쓰고 싶어도 지갑을 열고 싶어도 못 여는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시그널을 주게다 보면 그 위에 있는 층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산물가 고물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다가 네.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뜰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경제는 위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시그널을 굉장히 주고 있는데 지금 긴급 구제라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 구제 정책은 잘 안 보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 그게 조금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개인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걸 꼭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회적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대출금이 높아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예전에는 10억 하는 집이 20억까지 이제 올라니까 우리가 다 하더라도 50%까지 대출을 하더라도 5억 대출되던 게 10억 대출되고 그렇죠. 전세값이 오른 거 생각을 보세요. 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려서 지금 3.5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러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낮았을 때 대출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지금 고금리 시대에 대출 기조가 지금 한 1년 이상 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상 넘다 보니까 이자가 감당치 못한 수준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월급 인상률, 소득 인상률보다 그 이자 인상률이 더 높이 뛰다 보니까 한계 상황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SOS를 치고 있는 270만 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 더 많은데 결국 뭐 그것도 이렇게 썩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제가 참 기자님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받았는데 긴급 생계비 대출에서 100만 명 소액 생계비 대출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1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실효적이지 않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들게끔 긴급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도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5%까지 일어난 정도였는데 이걸 생각해서 볼 때 지금 저신용자들 한계 채무에 달하시는 분들은 양잿물이라도 먹을래도 먹을 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100만 원 빌리려고 솔직히 그 귀찮은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3만 1,671명이 915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100만 원씩. 100만 원 못 미치는 돈도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단돈 몇십만 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데 100만 원 빌려준다 그러니까 오픈런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늦게 도착하신 안진걸 소장님 인사하시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개인 채무가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다 듣고 벼랑 끝에 왔습니다. 몰린 채무자들이 지금 결국은 100만 원 안 되는 몇십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이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뭐 사채도 또 가야 되고 뭐 이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예, 만약에 이제 이 대출 실행 건수는 14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이 절박해서 줄을 섰다는 건데 가보면 네. 50만 원만 먼저 줍니다.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습니다. 100만 원 바로 주는 게 빌려준다고 아니고요. 해놓고는 50만 원 50만 원 먼저 준 다음에 잘 갚은 사람한테만 나중에 5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50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수십만이 몰려든 건데 여기서 먼저 문제가 됐던 게 금리를 15.9%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몇 퍼센트? 15.9%요. 거의 대법 최고금리가 지금 현행 20%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금리에 근접해서 받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혀 정부가 소래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16% 빌려주고 돈 다 받아내잖아요. 물론 못 갚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그래서 아니 거의 벼랑 끝에 몰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 분들한테 50만 원 빌리면서 16%로 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금융정의연대나 이제 저희들 일관되게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지금의 은행의 최대 호황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은행연합회 같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지금 학자금 대출을 1.7%로 빌려줍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학부모들한테는 한 학기에 200만 원을 역시 1.7%로 생활비도 대출해주고 있거든요. 1.7%요? 예, 1.7%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낮네요. 예, 학자금뿐만 아니라 한 학기 200만 원의 생활비 대출까지. 근데 대학생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중산층이나 중상층들이 더 많겠죠. 근데 정말 극빈층, 빈곤층 있는 분들한테는 16%나 받으면서 그것도 15만 명, 최대 15만 명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전체 가처분 소득이 1.2% 증가를 했고요. 물가가 3.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먹거리 물가가 6%대로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임금이 깎인 것하고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가중채무자는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월급이 올라줘야지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 상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정부는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대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금리는 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숨통이 트여지는 게 지금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은 미국이 언제 금리가 내리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요. 좀 전에 우리 네. 안 소장 말한 것처럼 만약에 정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16%나 15.9%면 16%인데 16%나 받아버린다면은 도대체 누가 그 돈을 빌려서 어떻게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갚긴 갚아도 정말 소액 생기비를 빌려면 심플 이자를 적용하면 그분들이 이제 정부로 또 추심 당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일단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 관념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자를 100만 원을 빌렸으면 16만 원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수 기반이란 게 근본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비슷한 통계로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2천만 가구 정도가 빚이 있는데요. 그냥 빚 없는 가구까지 하면 2,300만, 400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수는 이자가 원래 재작년까지는 한 8만 원, 9만 원 수준이 된 게 작년에는 평균에 13만 원 올라갔습니다. 대폭 이자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13만 원은 빚이 없는 집까지 평균 됐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죠. 13만 원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통신비도 15만 10만 나가니까 꽤 큰 부담인데 근데 빚 있는 집으로만 분석을 해보면요.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집이 수두룩하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요. 전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오히려 줄이죠. 그래서 작년에 식료품비 소비가 우리나라 역사적 처음으로 식료품비 소비가 항상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더 잘 먹고 더 비싸고 더 유기농 더 안전한 제품을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3%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이자로 다 내고 도저히 못 사니까 식료품 먹는 걸. 맛있고 건강한 걸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끝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를 줄인다는 거는 그 시그널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정말 충격적인 이 상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던 정부 결국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1조 원이나 넘게 줄여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우선 햇살론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햇살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빚이 많으신 분들 아까 16% 대출 이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현금 카드 서비스 19%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를 이자를 낮춰주는 거죠. 이자를 좀 낮춰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6%대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11% 정도 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냐면 연소득 한 4천만 원 내외에 있는 사람인데 2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현금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자를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짜리를 10%로 줄인다고 생각하면 이자를 반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내지 5년 동안 원리금 군중 산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대출 다중 채무자들 중에서 이자 고금리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산소호흡기 같은 거였어요. 한 번 구제를 해주니까 그렇죠. 이자를 반을 줄일 수 있는데 네. 그걸 과학예술 줄이듯이 1조를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확 깎일 수밖에 없는 거고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떨 때는 3천만 원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까다롭게 된 거죠. 원래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민원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햇살론 뉴스, 햇살론 햇살론 뱅크 1호, 뭐. 햇살론 뱅크, 햇살론 여러 많아요, 종류가 여러 있는데 가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헷갈리시잖아요. 그냥 햇살론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자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가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콜센터는 1397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또 주변에 진짜 돈이 필요한데 안 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 가면 그래도 1397 저신용 번. 1397 콜센터 그리고 전국에 100개 정도의 지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줍니다. 비교적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근데 6조가 넘던 공급을 하다가 그것을 10.4%나 줄였으니까 1조 500을 줄여버렸으니까 당연히 지원 대상을 줄이겠죠. 그럼 지원 대상을 줄이면 당연히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마저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불법 사채를 몰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어쨌든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버리거나.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돈을 지난해에는 일단 근로자 햇살론을 보게 되면 3조 2천억을 원래
책정해놨는데 올해는 2조 6천억 원만 주기로 하고 네. 또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에게 빌려주기로 했던 햇살론 뉴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3천억 원을 만들어놨었는데 이번에는 2천억 원이 깎여버려서 1천억 원만 또 남겨놓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쓸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근데 이유도 없이 팍팍 줄여버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론을 빌려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1조나 되는 돈을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민생에는 문제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큰 소리 쳤잖아요. 지역화폐를 영원으로 만들려고 했고 겨우 살아났는데 절반밖에 안 살아났고 재작년에 비해서 여기서 세수를 급감하고 재벌 대기업이나 큰 부자 슈퍼리치를 감세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극명히 드러난 겁니다. 작년에 세수가 52조 급감했는데 만약에 그런 세수가 급감되지 않았다면 이것에 1조 500을 줄일 게 아니라 10조를 늘려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생계비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6%라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수십만 명이 줄을 서고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여기 그러면 서민금융 지원원에 갈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근데 오히려 공급을 줄였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무정부 상태란 말이 나오고 각자 도세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연희꽃님이 말씀하시는데 서민일수록 대출이 필요한데 그나마 서민들은 대출도 안 되는데 재원도 없으니 이제 도대체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표현은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응급처치를 거부하다 보면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환자실로 간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좀 정부가 안타깝게 보이는 게 현실에 급급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단 깎고 보자식이 아닌가. 이제 그 깎고 보자식이 오히려 나중에는 이 채무자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사회복지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일단 깎고 보는 식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다른 걸 줄여지.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윤성 허리띠를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릿고개 시대가 다시 오는 것도 아닌데 21세기에 이걸 긴급자금을 가지고 사실상 햇살론이 복지적 정책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구해주자는 개념의 대출이었는데 이걸 줄인다는 게 제가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이 또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 접근 같은 거 이렇게 들게 해서 뭔가 나중에 목돈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또 돈을 조금이라도 주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 재원에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쪽 조용히 있는 이 햇살론 이런 걸 건드리고 지금 있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자, 뭐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부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여야의 금융 공약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총선을 제대로 좀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민주당 부분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국민의힘 부분은 우리 김득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는 직접 민주당이 공약 발표 현장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지금 고금리의 여러 주범이 있는데 세계적인 고금리가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만 대한민국 특별하게 은행들이 지금 작년에만 이자 수익이 60조나 될 정도로 폭리 구조가 있다. 맞아요. 이걸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 등이 밝혀냈는데 사실 우리가 대출 금리를 가산할 때 은행이 자기들이 내야 될 돈까지 우리 이자에 반영됐다면 황당하잖아요. 네. 그게 예금보험료라든지 지급준비금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포함시켜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는 지금 폐지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대출금리 중에서 기본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붙여서 우리한테 이자가 부과되는데 가산금리에서 은행이 내야 될, 공급자 측이 내야 될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걸 전면 중단하겠다. 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금리로 대안대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니까 머뭇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금리로 갈아탄 것보다 대안대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자금, 신용자금, 주택담보대출 다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토스나 카카오톡 같은 이제 그 플랫폼에 가셔서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 조심하시는데 중도상환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민주당이 냈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이제 다 규정되는데 본인이 승진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신용도가 개선이 되면 요즘은 신용점수가
천점으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알려줍니다. 네, 맞아요. 조금만 신용점수가 올라와도 바로 은행에다가 금리나 요건을 행사하십시오. 근데 수용률이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체 뭐냐면 금리나 요건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금리나 요건을 대폭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나 요건에 김득희 채무자나 혹시 노영희 채무자 아니면 채무자가 해당한다. 최근에 당신 월급이 올랐네요. 신용등 상승이 되면 본인은 바빠갖고 잊어먹는 경우 있잖아요. 모르고 은행이 주기적으로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노영희 대출자님 금리나 요건 행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 서민 소상공인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민 소상공인 새로운 희망이라는 게 전국민 자산 형성, 서민을 위한 성장금융 기반 조성, 골목 상권 보호,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 이상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재형저축. 대형저축. 예, 우리 이게 어렸을 이제 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허. 한마디로 말하면 재형저축이 요즘 청년들 이자 더 주는 거하고 비슷하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고금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재형저축이 드디어 등장을 다시 살아났고요.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회사 이사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고 확대하고 그리고 2001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이걸 1억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고요. 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 주심 대부업 계약 무효하고 피해자의 대부 계약을 무효해야 되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강행 규정 마련, 불법 채권 주심 피해자 지원을 관련한 조치 확대 개편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놨는데요. 네. 눈에 띄는 거는 뭐 재형저축 정도는 이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고 네. 대출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형저축은 그림의 떡인 거고요. 다만 후반부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불법 채권 주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 넘는 이자는 안 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고금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강행적으로 만들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일 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행위법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활용점 및 발행을 목표로 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역화폐를 없애려다가 오늘 상품권 확대한다고 하니까 중소상공인들도 엄청 화가 나 있고요. 어이가 좀 없네요. 작년에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이자를 낮춰주고 국가자금 확대했어야 되는데 올해 2월에서야 서둘러 발표했잖아요. 네. 올해 적용도 안 되거든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모든 거짓말과 뻥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데 민주당 정책이 하나 재밌는 게요. 그 전국민 생계비 계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는 최저 생계비 이제 법정 최저 생계비 이하의 돈은 압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는 있는데 지금은 통장을 마구잡이로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압류해버립니다. 채권자들이. 그럼 생계비까지 압류돼서 본인이 직접 법원 은행에 호소하고 또 법원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생계비니까 이거 풀어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딱 전국민 생계비 계좌로 본인이 지정을 한다. 어떤 은행으로. 그러면 그건 채권자들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 압류하지만 그 이하는 압류를 못하게 해서 네. 생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용적인 법인 거죠. 우리가 그 급여를 가압류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100% 가압류를 했는데 법상 지금 50%밖에 가압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10년은 넘었어요. 그게 이제 저렇게 생계비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오래된 2000년대 도입된 한 중반에 도입됐는 2005년이었는데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그런 취지의 법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진걸 TV에서 뭐 수익금 전액으로 청년들에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돈을 조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참 반갑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한마디씩 30초씩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이 필요할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살론 같은 자금들을 줄이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추경을 예산을 잡을 때 해살론은 다시 좀 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안 하니까 뭐 인권연대라는 데서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는 분들에서 장발증은행도 만들고 저희는 소액 생계지원금 10만 원이라도 정말 바로 드리자 해서 홍길동 은행 프로젝트도 이제 3월 중순에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 죽게 생긴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학자금하고 생활비를 제가 1.7%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대학생 학부모들 그걸 이용하시고요. 대학생이나 학부모 아닌 분들에게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찾아갔을 때 그래도 5% 안팎 정도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정말 긴급 생계비는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만 원을 16%에 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하고 그러니까요. 하늘 지하에 있는 장발장들이 모두 들고 나서 통보할 일입니다.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무슨 16%를 받아야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학자금하고 생활비도 1.7%를 빌려주면서 어떻게 16% 받을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 정말 비정상적이고 무슨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확인 후 많은 여러분들에게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문의하고 싶은 얘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손에 잡히는 재정 컨설팅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죠.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나중에 풀립니다. 멤버십에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을 여러분이 무료로 구독하실 수가 있고요. 강화교동 통통쌀 16kg도 같이 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많은 혜택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는요. 일침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권에 따끔한 일침을 내려주실 바로 그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항상 그냥 에너지가 넘치시고 긍정적인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왜요? 어저께 저녁에 지난밤에 야반 도주한 사람이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진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야, 아니 우리를 그렇게 속인 거 아닙니까? 사실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네. 주요 피의자이자 지금 네. 공수처의 피의자이자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나 최상병 특검 또 그 여러 가지 사안에서 주요한 증인이 될 사람이거든요.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에서도 주요 그렇죠. 증인이 될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빼돌리는 거니까 감추고 싶은 게 뭡니까 도대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었고 네. 그랬는데 대통령실 뭐 법무부에서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 수 있었지? 알고 봤더니 이미 출국 금지도 2주, 2달 전에 먼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법무부는 나는 몰랐다. 우리가 그런 까지 알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황당무계한데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니까 원래는 일찍 호주로 가기로 했다가 우리 그날 출국 안 합니다. 우리를 안심시켜 놓고 갑자기 어제 도망가 가버린 겁니다. 공수처에 나가가지고 4시간 정도 조사받고 형식적인 조사만 그 다음 하고. 날 출금 해제시키고 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어저께 밤에 갔는데 와. 어저께 이제 사실 민주당 의원들 한 20여 명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시간 전부터 들어가 있었대요, 출국장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실 캔버라거든요. 캔버라. 그 대서관이 있는 데는. 네. 근데 거기가 바로 없으면 시드니에 가서 갈아타는데 시드니에는 지금 호주 교포들도 엄청나게 시위하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피켓팅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브리스번이라는 다른 도시로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마 도착해가지고 네. 저기 할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강화하는 오히려, 그쵸. 이런 방안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어허. 왜냐면 이게 너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보내서 무엇을 막고 싶은가? 네. 어떤 말이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는가? 네. 게다가 지금 MBC나 이런 취재진들한테도 이 사람이 나가는 거를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서 기다렸는데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가 있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안 보이는 곳으로 해가지고 미리 빼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검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거는 위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그때 나가려고 맞아 그러는 변장에서 거를 나갔었죠. 예. 그거를 잡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뻔히 뜨고도 이러고도 그냥 빼돌린 거예요. 근데 야. 아니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국민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를 그렇죠. 왜 지금 한 달 전에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 네. 공수처처장을 바꾸죠. 지금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수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최상병 특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루고 나면 특검 그래도 그거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한 달 전에 이거를 해가지고 빼돌리기까지 하느냐. 호주 대사는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빼돌리느냐. 이건 다 같이 그리고 그동안 MBC에서 매일매일 특종을 낸 게 가장 저는 그 뉴스 들으면서 밤에 2시에 그거 듣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깨버리고 말았는데 작년 7월 31일 날 한 통의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02번으로 시작되는 739로 시작되는 그게 청와대, 바로 용산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네. 저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급하게 움직여가지고 그 저기를 빼달라 임성근 사단장을 빼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다가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예.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신범철 차관 신범철. 지금 저기 충청권에 공천 공천됐습니다. 받았어요. 예. 또 하나 국정원의 1차장인가? 임종득, 예. 이 사람도 공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피의자와 증인들을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빼돌리거나 아니면 공천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예 나중에 체포 어.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새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상식적인데 네.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담한 일을 하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왜 그 표현 있잖아요. 막 끝이 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좀 밝히기가 좀 곤란한데 좀 있으면 터진다는 그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대통령실 외압의 근본적인 물음은 그 사람 한 명을 지금
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임성근 전 그럼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왜 꼭 구해야만 하는가지. 여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적당히 하면은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적당히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그걸 파고 있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하게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하여튼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그랬는데 한동훈 검사장 구해주느라고 여러 가지 무리수 뒀지. 그랬죠. 거기다가 김건희 지금 특검법 특검법, 막느라고 네, 지금 또. 저기 하지. 네. 임성근 사단장은 솔직히는 임성근 사단장이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하게 그 임성근 사단장 하나 그냥 구하겠다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가 버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근데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뭐가 있는지까지는 네, 모르죠. 모르겠는데 네.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솔직히 외교부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슨 외교를 안다고 호주 대사를 임명하느냐. 호주는 뭐냐 도대체가. 옛날에 호주가 또 미국에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죄지었을 때 호주를 많이 뭐 보내고 막 이랬었던 그런 전략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거가 갑자기 연상이 되면서 뭐라 그거랑 지금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연상이 되면서 막 이상한 그 얘기까지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쪽에서 어떻게 나는 게 교포들께서는 아마 엄청나게 매우 반발을 기분 계속 하실 나빠하고 테고요. 싫어하고 있죠. 호주 쪽에서도 아그레망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아니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거를 대통령실도 잘 모르는데 아니 호주에서 뭐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건 당연히 인사 쪽에서 한국 측에서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질 거거든요. 출국 금지됐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그걸 다시 해제를 시켜가지고 보냈다. 얼마나 그거 모욕적인 사안이에요. 이게 외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사안이니까 호주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또 그거 막으려고 또 뭔가를 또 퍼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 이게. 어제 MBC에서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네. 이종섭 전 장관이 항공기 탑승구로 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 마주쳤던 뒷모습을 보여줬죠. 그거를 이제 찍고서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은 안 들렸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해? 막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자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오죠. 이제 이런 취지를 물어보니까 그건 다 얘기가 된 거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다 얘기가 된 거고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뭐 그냥반이 얘기했던 거는 뭐 공수처에 나갔다. 자기 수사 한번 받았다 이 얘기일 텐데 그런 걸까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조사 받았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전 장관의 마지막 출국길까지 나와서 이 호주 대사 임명을 빨리 처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은 마이동풍이 돼버렸다. 지금 국회에서 할 활동도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무장관, 외교뿐이고 법무장관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출금된 것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출국 금지를 누가 자기네가 합니까? 하면서 법무부가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하고 뭐 연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인사검증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무슨 출국 금지된 것도 모르고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바보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총선 공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총선 한 달 전에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다 아셨죠? 네. 지난달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고 막 그러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과학 표집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이제는 이제 한 달 전에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고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의 우세로 다시 여러 가지가 보이고 정리가 있고 되죠, 다시? 각 또 예. 지역의 판세 같은 것도 보니까 바닥의 민심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40 총선에 이번 22대 총선의 가장 큰 키다. 뭐 이거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변수가 또 나오겠지만 이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공천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의가 있기 전에 국민의힘의 공천과 그 제의를 딱 부결되게 만든 이후에 국민의힘 공천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얘기 180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현역은 이제 다 경선으로 몰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완전히 현역 불패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 거의 한 뭐 35%. 현역 교체가 31%,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5선 이상이 6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강남권하고 TK에서 기존 빼고 그다음에 주요한 자기네들이 그동안 꽂고 싶었으나 잘 못 꽂았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이른바 박근혜 라인 2명, 유영아와 도태우 이 2사람 말이나 되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을 정말,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농락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상병 관련되는 2사람을 꽂은 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는 사면을 미리 해가지고 약속 사면 공천이라고 하는, 맞아요. 사면 미리 해가지고 꽂은 거 있고, 거기다가 그것도 이제 국정농단에 댓글 조작하던 사람들입니다. 아. 이명박 때, MB 때 얘기예요. 네. 댓글 조작하던 이른바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사면해가지고 꽂은 거는 왜 그러는 거냐. 거기다가 이제 막말이 하고 있잖아요. 성일종의 그 말하자면 히데요시, 네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등 방문이. 그 다음에 이등 방문으로 하는 게 우리는 확실하게 잘 알죠. 임제. 그 다음에 또 음란한 말을 한 장해찬. 의원들, 이런 사람이 있질 않나. 그리고 그 전에 이른바 핵관들, 네. 핵관들을 이제 주진우라든가 이혼모를 꽂은 것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강남 갑에도, 네. 아니 강남 병에도, 이런 데를 이제 꽂으니까, 거기다가 TV조선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 TV조선 출신을 2명이나 꽂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이 방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왜 이 강남 공천에 이렇게 또 다 뭘 줍니까? 글쎄 서초울하고 송파 뭔가 어디하고 왜 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지금 당선되는 그것도 데잖아요.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나와서 가령 이번에 JTBC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 민주당에 든 사람이 있는데, 이정은, 예. 이 사람은 한 2년 대선 때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그렇죠. 고생하고 예, 표를 닦고 예.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고요. 네. 이거는 막 TV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약속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지금 요새 비판 사설을 쓰는 데는 중앙하고 동아일보예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방송통신 쪽에도 그렇고 이런 공천에도 그렇고 완전히 올인하고,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뭐 폄훼하고 이러는 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모종의 또 라인업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자,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530명이 공천 신청했대요. 뭐 그건 항상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여당에는 한 400~500명씩 항상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걸러져 가지고 보통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2배수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도 많거니와 네. 그 막 가슴이 부푼 극우 유튜버들도 많고, 그 안에는 김행 전 여성부 장관 후보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저기 해가지고 한번 넣어봐. 이런 그냥 사람들도 넣어본 꽤 수준이에요? 있고. 그냥 넣어본 거예요? 아니면 뭐가 얘기가 돼서 넣은 거예요? 얘기가 돼서 넣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넣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건 항상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금 나오는 거는 항상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일부러 얘기를 흘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지금 잘 모르겠는 거는 제가 열심히 그걸 찾아봤는데 공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투표가 우리가 이쪽에 민주당 쪽에 지금 여러 저기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공관위에서 하려나 봐. 자기네 또 맘대로? 한동훈하고 뭐 공관위원장하고 하려나 봐. 그러니까 뭐 모르죠. 성적표를 어떻게 적는지 어떻게 할지 그걸 모르죠.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죠. 네. 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이른바 커트라인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두세 배를 뽑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할 텐데 순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한테 비례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일부러 그거는 정확하게 노바가 아니라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넣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자기네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좀 체면을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선대위원장까지 벌써 흘리고 그렇죠. 있죠. 그거죠. 선대위원장 자리를 이제 이분을 세워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요한 씨가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미래 아니 이제 입장에서는? 원래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그 약간 외국물 먹은 사람을 일단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진짜요? 허용을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은 뭐 이중 국적자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이른바 퍼포먼스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다 나가라. 뭐하고 뭐만 빼고는 다 나가라. 네, 물갈이 맞아요. 하겠다. 다 물갈이 한다고. 장제원 하나 했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런데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죠. 하나는 호남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호남에 요번에 호남 쪽에 한 4-5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못 믿겠는데 이 사람은 호남인으로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셀럽으로 좀 팔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들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아무 정말 요만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요만큼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도 막말은 좀 덜하고 좀 점잖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말을 그동안도 엄청나게 했죠. 그래요? 아니 그냥 나갈래 우유 먹고 나갈래. 아. 이거 막말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나가가지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때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승민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승민한테도 막말하고 이 양반이 뭐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외국 사람이라는 거를 가지면서 필요할 때는 어허. 우리말을 잘 하면서 거기다 사투리까지 구사하면서 자기 네.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칫했다 중요할 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의심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 거기다가 뭐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뿌리까지 한국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마음 좋게 생긴 아저씨라고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인요한이라고 하는 이 셀럽을 데려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현혹하고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근데 뭐 어차피 별로 영향력이 도움도 안 될 없어요? 거예요. 영향가도 없을 거예요. 자,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사실 뭐 국민의 미래 비례 선대위원장 맡는 게 특별히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비례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아니 어차피 국민의 미래는 그냥 별도로 정해져 있기 선대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 거죠. 그렇게 형식적인 근데 뭐 필요하긴 필요하니까는요. 그렇죠. 네. 자, 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간위에서 정우택 의원 맞아요. 돈봉투 의혹이 그것도 그렇게 있죠. 명확한데 네.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그런 의혹이 기각됐다 이러면서 마치 모든 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그건 말도 안 돼. 공천을 확정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귀는 너무 잘 들리잖아요. 종이 바스락대는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인데 눈에 보이는 건 절대로 안 믿어.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도 그러니까 나왔는데 눈에 보여서 돈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데 네. 디올백을 거기 딱 받아가지고 놓는데 네. 그런 거는 영상 자료는 안 믿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막 만장일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그냥 정우택 의원 편을 다 들어줬어요. 왜 네. 그렇게 그분을 꼭 이유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저는 뭐 항상 캐비넷을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도 그 정우택 지역구 내에서 알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작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작이라도 있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 공작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안에 뭐가 있나 보죠.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저는 짐작하고는 있는데 뭐, 그래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참 세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뻔뻔하고 무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정우택 의원이 나가는 지역구에서 네. 정우택 의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럼요. 왜 그렇게 높아요? 아니 이 양반이 6선 아니에요. 6선 되는 거 아니에요. 5선 지금 5선이고 6선 되는 거니까. 워낙 이쪽에 토호니까 토호 중에 하나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비리가 사실은 있다고 막 그렇게 계속 그 카페 사장은 솔직히 목숨 내놓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비리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는 또 충청권에 박덕흠도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또 박덕흠. 거기도 거기도 공천받았잖아요. 공천받았잖아요. 하여튼간에 비리와 특히 돈에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자기 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데가 국힘이고 또 검찰이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보면은 큰 박스는 의원님이 가져가시고요. 큰 박스 안에는 뭐가 딴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미 지금에서. 나와 있잖아요. 봉투 100만 원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돈봉투 카페 업주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점심 어떠냐?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 카페 업주랑 연결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본인이 예약하겠다는 그 카카오톡. 근데 이거는 이후에 검찰의 수사도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장해찬의 그 예전에 페북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 같은 게 우리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국힘 내에서의 정적이 퍼뜨리는 거다. 그래서 공작성이 내부 공작성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내부에서는 어느 만큼 먹힐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검찰에 고발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검찰을 할수 믿기가 있습니다. 좀 곤란해서 어쨌든 카페 주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론 세 상자와 100만 원이라고 적힌 메모장 이제 이걸 딱 공개를 하면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200만 원, 9월 3일 멜론 세 상자와 100만 원, 10월 1일 소고기 양주 접대와 100만 원, 10월 2일 보좌관에게 100만 원, 10월 7일 후원금 300만 원 입금 등 정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돈 봉투만 5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또 후원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관련해서 이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맞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다라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특히 정우택 의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악의적인 정치 공작 마타도어는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 나는 매우 결백하다. 형사 고소를 했었으며 앞으로도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안으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하든 간에 게다가 네. 예. 국민의힘 또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로 교육받았다, 교육 양성되었다 이런 얘기. 성일종 의원, 또 도태우 씨, 도태우 변호사, 5.18은 북한이 개입한 것이다 이런 주장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다 과거 발언이다, 옛날 일이다 또 이제 이런. 아니 모르는데요.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 5.18 북한 개입 기가 얘기에 막혀서.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 국민의힘 측에서 네. 그 옛날 얘기다, 과거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탄핵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7년 전 얘기 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는 그냥 하나만 나와도 그냥 막 물어뜯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봐야 돼? 막말 망언들 하는 이런 망언 제조기들 국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망언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누구냐? 박근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이다. 그리고 혹시나 박근혜가 뭔가를 변심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국가에 참... 대한 생각도 없고 아니 어떻게 유영아 같은
그야말로 집사스러운 사람. 도태우는 그나마 이념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도 있어. 이용하는 한 게 뭡니까? 감옥 쫓아다닐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기 몸종과 같은 집사를 하나 세우겠다는 게 유일하게 박근혜가 저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나는 이런 거는 정말 전 대통령이 그래 이러면 안 돼. 재판까지 정말요. 거부하면서 네. 나는 정말 모욕당하고 음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맞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주는 떡고물 유영학 공천 하나 줄게 요거 하나 받고 지금 본인이 그 모든 모욕을 다 감수하고 감내한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탄핵에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하게 싸워야지. 싸우질 않고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서 떡고물인지 뭔지 이거 하나 해가지고 저기 뭐 노후에 몸 좀 거느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정말 왜냐면 공인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너무 네.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민주당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이번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몫으로 4명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교수라던가 그다음에 전지혜, 전재 변호사 활동가. 활동가, 그다음에 임태훈 소장 등등 이제 해서 네. 4명이 뽑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각기의 세 개의 분파에서 저기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기서 뽑힌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요. 뭐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더불어 비례연합에서 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마 이제 다 저기를 보면은 네.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이쪽에 이른바 비례연합의 이른바 라인업이나 조국혁신당의 라인업은 저는 사실 신장식 변호사 1호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라인업들이 약간씩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데 근데 지금 진보당에서 뽑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용해인과 저기에서 뽑은 사람이나 용해인은 이제 이미 검증된 사람이긴 하나 두 번째 재선 비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분이 실망스럽기까지는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쉽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여기서 민주당이 뽑은 사람들하고 또 섞일 거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지는 모르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최종적으로 누가 번호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지켜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선대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좀 발휘하면은 통합이 잘 되고 이 공천 문제는 결국 해결될 거다. 3월 10일 정도 되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요즘에 지금 그런 모습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회복을 했고 더 중요한 게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이렇게 세 분이 지금 3톱 체제로 정리해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오늘 발표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정치력인가요? 이게 이제 혁신 공천과 공천 혁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현역의 물갈이가 엄청나게 됐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선 중진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한 두세 개가 더 또 이렇게 생길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원들이 일단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이 야 우리가 투표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바꾸네. 거기다가 요번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당원들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리 당원 국민이 50이거든요. 근데 네. 일반 지지자들도 그게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번에 180석을 가졌지만 내부에 이른바 비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람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그렇죠. 제대로 뽑아서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찬 의원님은 대적같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도
이제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안 돼. 얘기가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뭐 그쪽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세게 이쪽을 또 이렇게 또 분리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김부겸 총리님은 상생을 얘기하시는데 상생이 뭐예요? 저는 일단은 상생이 뭡니까? 이번에 22대 총선은 심판입니다. 심판. 알겠습니다. 지금 상생 논할 때가 아니다. 급하다. 심판해야 된다. 심판입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용인정 지역구에서 경선에서 이겼어요. 네. 결국 공천을 확정받은 건데 대단해요. 그거는 국민 경선인데. 대단해요. 일반. 왜냐하면 그거는요. 더군다나 상대의 박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년 가산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정치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 지지력, 그다음에 뭔가 스피킹 파워가 있는 사람, 그렇죠. 중앙에서 뭔가 힘있게 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심판입니다. 심판. 조국 혁신당 그러면 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열석까지는 안 될 것 쉽지 같고. 않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지금 뭐 20%까지 하는데 나중에 조금 떨어질 거라서 최소한도 6석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으면 10석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마 더불어민주연합하고의 이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개혁신당. 다만 건투하십시오. 개혁신당 김종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치하라고 개혁신당이 나왔지 누가 반도체 연대하라고 나왔어. 누가 기술자를 뽑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가령 당연히 지금 대구에서 유영아 도태우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아니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가지고 이걸 심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나오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저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을 수 있는 깡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박근혜의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만은 윤석열은 꼬리에 싹 말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젊은 혈기마저 없다라는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한 말씀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하루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